한 왕조가 500년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조 하나가 흥하고 쓰러지는데 보통 100년에서 200년이면 충분합니다. 300년이면 이미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519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흥하고 망했으며 청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 에도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격변의 시간 동안 한반도의 한 왕조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며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519년을 30분 안에 온전히 꿰뚫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왜 조선이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무너졌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조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고려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3세기 중반 고려는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강화도로 피신해 30년간 버텼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이후 80여 년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왕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왕세자는 원나라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고려의 지배층 상당수가 원나라와 결탁해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부패한 귀족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대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잃은 농민들은 노비나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은 바닥났고 군사력은 무너졌습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가 쇠락하면서 고려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민왕이 즉위해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친환파 권문세족을 제거했고 빼앗긴 토지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혔고 공민왕은 1374년 자신의 총신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고려의 마지막 희망도 꺼졌습니다. 이제 고려의 운명을 진 것은 두 가지 힘이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부상한 신진 사대부, 즉 성리학을 공부한 개혁적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며 이름을 날린 신흥 무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집단의 정점에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1335년 함경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지방 무인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활 쏘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100걸음 밖에서 버드나무 잎을 맞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1361년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했을 때 탈환 작전에서 공을 세웠고 1380년 황산 전투에서 왜구의 대군을 괴멸시키며 전국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진 사대부들은 그 영웅을 자신들의 개혁 파트너로 주목했습니다. 1388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나라가 원나라로부터 빼앗은 천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려조정은 이를 거부하고 요동정벌을 결정했습니다. 이성계는 반대했습니다. 사불가론입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여름 장마철에 군사를 움직이면 안 된다. 셋째, 원정 중에 왜구가 내륙을 침략할 것이다. 넷째, 장마와 더위로 활시위가 늘어지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지만 조정은 듣지 않았고 이성계는 출정했습니다.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앞에는 명나라, 뒤에는 썩어가는 고려. 이성계는 아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았을 것입니다. 1388년 5월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위화도 회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사적 반전 중 하나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격파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라 이름은 조선.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선 건국은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근본 이념이 바뀌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도리와 사회 질서를 극도로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부모 사이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성리학이 강조하는 오륜입니다. 이 이념이 519년 동안 조선의 뼈대가 됩니다. 조선의 건국 설계자는 이성계와 함께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고려 말 유배를 겪으며 민중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 빼앗긴 토지, 무너진 나라. 그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왕이 아닌 재상이 나라를 이끄는 나라, 유능한 관료들이 집단지성으로 통치하는 나라. 조선 경국전을 저술해 법제도의 틀을 세웠고 한양의 도시계획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의 배치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꿈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과 충돌했습니다. 이방원은 형제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한 엘리트였고 고려의 마지막 중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직접 처단한 결당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쓴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함께하자는 회유였습니다.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은 변함없으리라. 이방원은 그 답을 듣고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그런 이방원이었는데 이성계는 어린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정했습니다. 정도전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세자 측 인물들이 처형됐고 이방석도 귀양가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넘기고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1400년 넷째 형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이것도 진압하고 마침내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성계는 함흥에서 이방원이 보내는 사신을 죽이거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뜻의 그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종은 조선의 진짜 기틀을 세운 왕입니다. 그는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무자비했습니다. 처남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원경왕후의 형제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모두 처형했습니다. 왕비가 통곡했지만 태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신들도 숙청했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모든 행정이 왕에게 직접 보고되게 했습니다. 호패법으로 전국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신문고를 설치해 억울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자 양령을 폐하고 셋째 아들 충령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 충령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 22.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읽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그 독서광이 왕이 됐습니다. 세종의 치세 32년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은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1443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우리말을 적기 위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 중 하나로 꼽습니다. 세종은 과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천재를 기용했습니다.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분보다 능력을 받습니다. 장영실은 치구기를 만들어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량계입니다. 혼천이로 별의 움직임을 관측했고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알리는 자동 물시계였습니다. 농민들이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수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세종의 치세는 위대했습니다. 4군 6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북쪽 국경선이 바로 세종 때 확정된 것입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이주시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무를 보내 외구의 본거지 쓰시마 섬을 정벌했습니다. 육지도 바다도 세종의 조선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만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었고 당뇨병과 부종으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1450년 세종은 54세로 승하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것은 아들 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2년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의 뒤에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탐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문도 뛰어났고 무예도 출중했습니다. 권력력은 더 뛰어났습니다. 그는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신복 한명회와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군사를 이끌고 먼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집 앞에서 영문도 모르고 나온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직접 휘두른 철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황보인도 다른 핵심 신하들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2년 뒤인 1455년 어린 조카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돼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됐습니다. 청령포는 세면이 강으로 막힌 섬 같은 땅이었습니다. 소년 왕은 그곳에 홀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1457년 17살의 단종은 사약을 받거나 목 졸려 죽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켰을 때 조선의 선비들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상원, 유웅부 이 6사람 사육신은 단종 보기를 모의했습니다. 계획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자리에서 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참가자 중 한 명인 김질이 발설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왔습니다. 성삼문은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임금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조의 신하가 아니다. 사육신은 능지처사에 처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처형되거나 노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조선이 존재하는 한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세조는 강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통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추진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집대성한 법전입니다. 세조가 시작하고 성종 때 완성됐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뽑고 세금을 어떻게 걷고 형벌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이 모든 것이 명문화됐습니다. 바로 이 경국대전이 조선을 단순한 왕국이 아닌 법치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성종 때부터 사림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조정에 등장합니다. 지방에서 성리학을 깊이 공부한 학자들로 이들은 훈구파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훈구파는 세조 때의 공신들과 그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림이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훈구파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유혈로 이어졌습니다. 1598년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종직이 쓴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조의 계유정난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무담에서 꺼내 부관 참시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폐비 윤씨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죽음에 관련됐거나 반대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복수했습니다. 이미 죽은 신하들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에 형벌을 가했습니다. 연산군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됐습니다. 중종 때 개혁가 조광조가 등장합니다. 조광조는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꿈꾸는 청년 살인이었습니다. 중종의 신임을 받으며 빠르게 권력의 핵심에 올랐습니다. 훈구파의 부당한 공신 지위를 박탈하려 했고 향약을 전국에 보급하려 했습니다. 훈구파는 반격했습니다. 궁궐 나뭇잎의 꿀로 조쇼 위왕,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글자를 써서 벌레가 파먹게 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조광조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했습니다. 1519년 김효사화, 조광조는 능주로 귀양 갔다나 사약을 받았습니다. 나이 38살이었습니다. 꿀로 쓴 글자 하나가 한 시대의 개혁을 끝냈습니다. 1545년에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두 외척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윤임의 대윤파와 윤원형의 소윤파. 소윤파가 이겼고 대윤 쪽 인물들이 대거 처형됐습니다. 무오, 갑자, 김효, 을사, 4차례의 사화, 수백 명의 선비들이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림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서원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은 마침내 정치의 주류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림이 정권을 잡자 이번에는 사림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1575년 동서분당, 이조 전랑의 자리를 두고 심의겸과 김효원이 충돌했습니다. 이조 전랑은 관리 인사를 담당하는 요직이었습니다. 동쪽에 살던 김효원 쪽이 동인, 서쪽에 살던 심의겸 쪽이 서인. 이 단순한 지리적 구분에서 시작된 분파가 이후 조선 정치를 수백 년간 지배합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이 붕당 정치의 씨앗이 뿌려진 조선에 1592년 하늘이 무너지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한 뒤
그 기세를 대륙 침략으로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거치며 일본 무사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반면 조선은 200년간 큰 전쟁 없이 지냈습니다. 군사체계는 해이해졌고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조선 조정에도 일본의 침략 조짐은 있었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애를 일본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황윤길은 반드시 침략이 있을 것이라 했고 김성일은 근거 없는 우려라고 했습니다. 붕당 싸움으로 나라가 갈라진 상황에서 두 보고도 붕당에 따라 채택됐습니다. 조선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새벽,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700척이 넘는 전선에 15만 명 이상의 병력, 부산 진성의 첨사 정발은 죽음으로 항전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열어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왜군은 단 20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선조는 평양으로 그리고 다시 의주까지 피란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분노에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분노였습니다. 조선이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 그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수군을 완전히 재건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거북선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사천, 당포, 한산도. 7월 8일의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은 하객진 전법을 써서 외선 60여 척을 격파했습니다. 이 승리로 왜군은 제해권을 잃었습니다. 전라도 곡창지대로 이어지는 서해 보급로가 막혔습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가 조선을 살렸습니다.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붉은 옷을 입고 홍희 장군이라 불리며 왜군을 괴롭혔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고경명이, 충청도에서는 조헌이 의병을 이끌었습니다. 승려들도 일어났습니다. 서산대사 휴정이 승병을 조직했고 그의 제자 사명당 유정이 경상도 일대에서 싸웠습니다. 평양에서는 기생 논개가 외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1593년 명나라 원군이 참전했습니다. 이여성이 이끄는 4만 명의 명군이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왜군은 밀려 남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전선은 교착됐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정유재란입니다. 이 시기 이순신은 원균 등의 모함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해임되고 백의 종군을 명받았습니다. 원균이 수군을 이끌었지만 1597년 칠천량에서 왜군에게 대패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남은 배 12척, 이순신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울돌목,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길입니다. 이곳의 물살은 하루에도 수차례 방향을 바꿉니다. 이순신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133척의 외선대, 12척의 조선 수군. 이순신의 배 대장선이 먼저 나아가 홀로 적과 맞섰습니다. 다른 배들은 두려워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바뀌는 순간 이순신은 12척을 이끌고 총공격을 펼쳤습니다. 외선 31척이 격파됐고 나머지는 달아났습니다. 이순신은 이 전투 전날 장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밤 노량 앞바다.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막고 선멸했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이순신은 날아온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싸움이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인구는 전쟁 전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경작지의 3분의 2가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살아남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북방에서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부족들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며 실리를 취했습니다. 영리한 선택이었지만 조선 조정의 성리학적 대의명분론과 충돌했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새 정권은 친명 반청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의 아민이 3만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고 형제의 나라로서 화의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인조 정권은 여전히 명나라 편이었습니다. 1636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형제가 아닌 신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척화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하파 최명길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지만 소수였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 홍타이즈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병자 호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한양까지 20일이 걸렸습니다. 청군은 단 6일 만에 한양 코앞에 도달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 했지만 길이 이미 막혔습니다. 유일한 피신처는 남한산성. 인조와 신하들 그리고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만 3천의 군사와 50일치 식량이 전부였습니다. 한겨울의 남한산성. 밤마다 성벽에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구환군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47일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삼전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 석촌호수 근처입니다. 인조는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3번 찍고 9번 절하는 309 고두례를 행했습니다. 인조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으로 끌려갔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청나라는 그 자리에 삼전도비를 세워 자신들의 승리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 뒤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조선은 조용히 회복했습니다. 농업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모내기법이 보급돼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쌀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상업이 성장했습니다. 장시라 불리는 전기시장이 전국에 열렸습니다. 서민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판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나무꾼과 선비, 양반과 천민이 함께 웃고 우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낳은 역설, 그것은 문화의 민주화였습니다. 18세기 조선은 다시 한번 찬란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영조는 1724년 즉위해 52년간 재위했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그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탕평비를 세우고 그 뜻을 선포했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법전인 속대전을 편찬해 국가 규범을 정비했습니다. 영조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고 백성들의 형편을 직접 살피러 미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내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가 무술이, 즉 궁중 하녀 출신이었습니다. 그 낮은 출신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고 왕이 된 뒤에도 언제나 콤플렉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조에게는 아들 이선,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했지만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렸습니다. 영조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했고 세자가 경연에서 실수라도 하면 호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 사도세자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노론 세력은 세자의 행동을 과장 보고했고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벌렸습니다. 1762년 윤 5월 영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뒤주 앞에 세웠습니다. 뒤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자는 울며 빌었습니다. 세손, 즉 나중에 정조가 되는 어린 아들도 왕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일 뒤 뒤주가 열렸을 때 세자는 숨져 있었습니다. 나이 28. 영조는 그 아들의 시호를 사도라 지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오늘날에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이 즉위합니다. 22대 왕 정조.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아들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신분에 관계없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이들은 실학자들이었습니다. 실학은 성리학의 공허한 논정에서 벗어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을 지향했습니다. 1796년 수원 화성이 완공됐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옆에 계획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화성은 당시 동서양의 최신 건축 기술을 종합한 요새였습니다. 벽돌과 돌을 함께 써서 화포에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가 이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새로운 정치의 중심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갈 때마다 현룡원에 들러 아버지의 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800년 6월 정조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세. 독살설이 지금도 제기됩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도 막을 내렸습니다. 정조 이후 열한산의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안동 김씨, 즉 순조의 왕비 집안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60년간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두 가문이 교대로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과거 시험이 돈으로 팔렸습니다. 벼슬이 거래됐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임지에서 최대한 수탈에 상납금을 냈습니다.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 백성들은 세 가지 세금에 뼈가 으스러지는 심정이었습니다.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홍경래는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평안도는 예로부터 중앙정치에서 차별받는 지역이었습니다. 홍경래는 이 지역 차별과 세도 정치의 폐해에 분노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모아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관군에 진압됐습니다.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7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특정 지역의 반란이 아니라 조선 전체의 저항이었습니다. 조선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863년 12살에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으로서 실권을 쥐었습니다. 그는 60년 세도 정치의 주역 안동 김씨를 단숨에 몰아냈습니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경복궁 중건을 선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 270년이 넘도록 폐허로 있던 왕조의 심장을 되살렸습니다. 공사비는 원납전이라는 강제 기부금과 당백전이라는 화폐 난발로 충당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또 고통을 겪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서양 세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원군은 쇄국으로 맞섰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됐습니다. 프랑스는 보복으로 강화도를 침공했습니다. 병인 양요입니다.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은 강화도 외교장각의 왕실 도서를 약탈해 갔습니다.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했습니다. 신미양요입니다. 어재연 장군이 광성보를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선언했습니다. 대원군은 물러났습니다. 명성황후와 민씨 가문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1876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앞바다에서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강화도 조약.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서양 열강들과도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구식 군대의 병사들이 봉기했습니다. 13개월치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모래와 격가 섞인 쌀이었습니다. 분노한 군사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위협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요청에 청군이 개입했습니다. 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됐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정천국 개국 축하연에서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3일 동안 개화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신분제 폐지,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14개조의 개혁 강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가 개입했습니다.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1894년 상하이에서 자객의 총에 죽었습니다. 개혁의 꿈은 3일로 끝났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은 악명 높은 탐관오리였습니다. 부당하게 만석보를 쌓게 하고 수세를 착취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지도자는 전봉준, 키가 작아 녹두장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동학의 가르침,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믿었습니다. 농민군은 순식간에 수만으로 불어났습니다. 황토양 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선 조정이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도 즉각 군대를 보냈습니다. 텐진 조약에 따라 한쪽이 군대를 보내면 다른 쪽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남북접이 다시 합세해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근대 신식 무기 앞에 죽창과 화승총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봉주는 체포됐습니다. 1895년 3월 한양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낭인들을 이끌고 경복궁을 기습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가 건천궁 옥코로에서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한나라의 왕비가 외국인들에게 궁궐 안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세계 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왕이 외국 공사관에 머무는 나라, 조선의 자존심은 바닥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조선 주변에서 일본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조선 지배를 묵인했습니다. 영국도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대신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일본 군대가 궁궐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 조약이었습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을사오적입니다. 이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종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체결됐습니다. 시종 무관장 민영화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의 밀사를 보냈습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 것임을 세계에 알리고 국권 회복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힘이 없는 나라의 외침을 세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헤이그에서 울분과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1907년 정미칠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으로 합류해 항일 의병 전쟁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분노였고 정의의 선언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됐습니다. 8월 29일 공포됐습니다. 519년의 조선 왕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순종은 그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길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519년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 버텼는가? 그리고 왜 결국 무너졌는가? 성리학이라는 강력한 통치 이념, 경국대전이라는 법치 체계, 과거 제도를 통한 인재 충원,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들처럼, 동학농민군처럼. 하지만 세도정치 60년의 부패가 나라의 기초를 갉아먹었습니다. 붕당 싸움이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개혁의 기회가 왔을 때마다 기득권의 저항에 막혔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위에 오른 날부터 1910년 8월 29일 순종이 왕위를 빼앗긴 날까지 519년 27명의 왕, 수천만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희로애락이 이 땅에 켜켜이 쌓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죽어있는 과거가 아닙니다. 살아서 흐르는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왕조 500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